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시작합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미래 사회를 그린 소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불행도, 질병도, 심지어 늙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시민은 소마라는 약물을 통해 언제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구호 아래 빈틈없이 관리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철저히 거세된 차가운 디스토피아가 숨쉬고 있습니다. 헉슬리는 이 소설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통제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 수 있는지 섬뜩하면서도 예리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헉슬리가 구축한 이 멋진 신세계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그가 던진 질문들이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그의 경고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함께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완벽한 통제, 예정된 행복. 대량 생산되는 인간, 삭제된 개성. 멋진 신세계의 세계는 인간의 탄생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은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과거의 유물로 취급받습니다. 대신 중앙 런던부와 조건반사 양육소와 같은 시설에서 인간은 마치 공산품처럼 생산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 기술이 바로 보카노프스키 과정입니다. 헉슬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의 난자, 하나의 배아, 하나의 성인, 그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 처리된 난자는 싹이 트고 증식하고 분열한다. 8개에서 96개의 싹으로, 그리고 각 싹은 완전한 형태의 배아로 자라날 것이며 각 배아는 완전한 크기의 성인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한 명의 인간이 자라던 곳에서 이제 96명의 인간이 자라게 만드는 것이다. 진보인 것이다. 이 구절은 보카노프스키 과정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고유성과 개별성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 효율성과 균일성으로 대체됩니다. 하나의 난자에서 최대 96명의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사회 안정을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동일한 능력과 성향을 가진 인간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의 하층 계급인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 생산에 이 기술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주로 단순 반복 노동에 투입되는데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통해 생산된 동일한 집단은 서로를 거울처럼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계급이나 다른 삶에 대한 갈망 자체를 갖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사회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불평등을 생물학적 차원에서부터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키는 기제입니다. 헉슬리가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냉담하고 기계적입니다. 싹이 트고 증식하고 분열한다는 표현은 식물이나 미생물의 번식을 연상시키며 인간 생명을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다루는 듯한 비인간적인 인상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단어는 극도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취가 곧 인류의 진보라는 생각, 특히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당시 포드주의, 포디즘의 영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존엄성이 파괴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카노프스키 과정은 단순히 동일한 인간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넘어 각 계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로 인간을 조절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급의 지능을 제한하기 위해 배아 단계에서 산소 공급을 줄이거나 특정 환경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기 위해 알코올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이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헉슬리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이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보카노프스키 과정은 멋진 신세계의 디스토피아적 질서를 구축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이 기술적 진보는 결국 인간을 규격화된 상품으로 만들고 사회 전체를 거대한 부품 공장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조건반사 교육,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세뇌, 만들어진 가치관. 부화센터에서 인간이 생산되는 과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국가는 시민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내면화하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조건반사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 교육의 목표는 특정 자극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헉셀리는 특히 하층 계급 아이들에게 책과 자연, 구체적으로는 꽃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장면을 통해 조건반사 교육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기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간호사들이 분홍색 장미와 튤립 꽃병을 가져와 아기들 앞에 놓았다. 아기들은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벽에 숨겨진 스피커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바닥에 강철 격자의 전류가 흘렀다. 아기들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제 부하 및 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증오심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건반사적으로 자연으로부터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책과 큰 소음, 꽃과 전기 충격. 유아기에는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세계 국가는 시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책을 통한 지식 탐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활동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사색과 비판적 사고를 유발하여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꽃이나 흥미로운 책이라는 긍정적 자극에 전기 충격과 굉음이라는 극도의 불쾌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과 지식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조건반사 교육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자율적인 선택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아이들은 왜 자신이 꽃이나 책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적인 거부감만을 느낄 뿐입니다. 이는 세계 국가가 추구하는 안정성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지적 욕구는 사회 통제를 위해 잔인하게 억압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건반사 교육은 계급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층 계급에게는 자연과 지식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어 단순 노동에 만족하도록 만드는 반면 상층 계급인 알파와 베타에게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필요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주입됩니다. 예를 들어 성에 대한 자유분방함이나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이 조건 반사를 통해 학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계급에 맞는 역할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수행하도록 만드는 정교한 사회공학의 일부입니다. 헉셀리는 조건반사 교육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환경에 의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작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 사회에 대한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태동하던 행동주의 심리학과 대중조작 기술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건반사 교육은 보카노프스키 과정과 함께 멋진 신세계의 시민들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가 원하는 틀 안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수면 학습법 잠자는 동안 주입되는 도덕, 무의식적 복종. 조건반사 교육이 주로 감각적, 본능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수면 학습법, 즉 힌노피디아는 언어적, 도덕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신을 형성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세계 국가는 시민들이 잠자는 동안 특정 구호나 도덕률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념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헉셀리는 힌노피디아의 원리와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수면 학습의 가장 큰 한계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소장도 인정했듯이 수면 학습을 통해 화학 공식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덕 교육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었다. 왜냐하면 도덕 교육은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 교육은 조건 반사와 같다. 알파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는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나는 엡실론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감마나 델타보다 훨씬 재미있게 논다. 와 같은 구절을 100번, 200번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 아이의 정신적 본질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의 기초가 된다. 이 설명은 힌노피디아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힌노피디아는 지식이나 분석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가치 판단과 신념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주입된 구호들은 깨어있는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구호들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감정 반응의 틀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는 구호는 성적인 문란함을 장려하고 독점적인 관계나 깊은 애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입됩니다. 낡은 것은 버려라는 끊임없는 소비를 촉진하고 과거에 대한 성찰이나 애착을 차단합니다. 소마 하나리면 10가지 고민이 사라진다는 어려움이나 불쾌한 감정에 직면했을 때 성찰이나 극복 대신 즉각적인 약물 도피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각 계급에 맞는 자부심과 타 계급에 대한 경멸감을 심어주는 구호들, 나는 알파여서 기쁘다. 나는 엡실론이어서 다행이다. 은 사회 계층 구조를 내면적으로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힌노피디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주입하는 내용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 사회 통제를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잠자는 동안 배운 이 도덕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힌노피디아를 통해 주입된 신념들은 개인의 의식적인 자각 없이 행동과 판단을 지배합니다. 헉셀리는 이를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뇌의 위험성, 특히 대중매체나 선전구호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경고합니다. 힌노피디아는 조건반사 교육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조건반사가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혐오, 호감을 조절한다면 힌노피디아는 그 반응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는 언어적 틀, 즉 도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정신 통제 기술의 결합을 통해 세계 국가는 시민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회가 설계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완벽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근본적으로 거세하고 오직 사회 전체의 안정성만을 위해 복무하는 수능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과정입니다. 카스트 제도, 유전적 결정론과 환경적 통제의 결합, 견고한 사회 질서. 멋진 신세계의 사회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시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이 5계급 중 하나로 분류되며 각 계급은 유전적 자질, 신체적 조건, 지능 수준,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미리 결정됩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앞서 살펴본 보카노프스키 과정, 조건반사 교육, 힌노피디아 등 모든 통제 메커니즘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결과이자 세계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알파 플러스는 최상위 계층으로 높은 지능과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사회의 지도자, 관리자, 사상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아래 베타는 알파를 보조하는 행정가나 기술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마, 델타, 엡실론으로 내려갈수록 지능과 신체 조건은 점차 낮아지며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최하층인 엡실론은 거의 반 지능 상태로 만들어져 가장 힘들고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불평 없이 수행합니다. 헉셀리는 각 계급의 특징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카스트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각 개인이 자신의 계급과 역할에 완전히 만족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건반사 교육과 힌노피디아를 통해 달성됩니다. 각 계급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계급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계급, 특히 하위 계급에 대한 경멸감을 주입받습니다. 나는 알파여서 예쁘다. 왜냐하면 나는 똑똑하기 때문이다. 또는 나는 엡실론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려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와 같은 수면 학습 구호는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이나 다른 가능성을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각 계급에게 적합한 형태의 행복과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알파는 지적인 활동과 복잡한 게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성취감을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반면 엡실론은 단순한 노동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 그리고 소마를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세계 국가는 각 계급이 자신의 능력과 기대 수준에 맞는 맞춤형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게 만들므로써 계급 간의 갈등이나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소장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조건반사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운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세계 국가의 카스트 제도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성장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주어진 운명에 대한 완전한 순응과 만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헉슬리가 그린 카스트 제도는 당시 서구 사회에 퍼져 있던 우생학적 사고와 사회 계층에 대한 편견을 극단화하여 보여줍니다.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회는 이러한 유전적 차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위험한 발상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환경적 요인, 즉 교육과 세뇌를 통해 이러한 유전적 결정론을 더욱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을 폭로합니다. 멋진 신세계의 카스트 제도는 유전, 네이처, 과양육, 너처 모두가 개인이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이 견고한 카스트 시스템은 안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다양성을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에 예측 가능하고 교체 가능한 부품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성, 창의성, 혹은 인간적인 유대감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헉슬리는 이처럼 철저하게 계층화되고 통제된 사회가 과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마, 화학적 행복, 감정의 통제와 도피. 세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바로 소머라는 약물입니다. 소마는 복용하는 즉시 모든 종류의 불쾌한 감정, 불안, 고뇌를 사라지게 하고 인위적인 행복감과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시민들은 아주 사소한 스트레스나 불편함이라도 느낄 때마다 습관적으로 소마를 복용합니다. 헉슬리는 소마를 기독교의 모든 장점과 눈물 없는 기독교라고 묘사하며 그것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암시합니다. 소마 한 알이면 10가지 고민이 사라진다. 분노 한 방울도 참지 마라. 소마 한 알이면 해결된다. 와 같은 힌노피디아 구호는 시민들에게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대신 즉각적인 화학적 해결책에 의존하도록 가르칩니다. 소마는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통제 도구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현실의 문제점이나 시스템의 모순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가능성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불만이 생기려 하면 소마를 통해 즉시 행복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세계 국가의 통치자 무스타파 몬드 총통은 소마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강제로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명화된 세계의 모든 남성, 여성, 아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반그램씩의 소마를 복용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여가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신과 종교가 사라진 지금 그들이 어떻게 고통과 죽음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몬드의 말은 소마가 단순히 개인적인 쾌락을 위한 약물이 아니라 종교, 철학, 예술 등 인간이 전통적으로 의지해왔던 의미 체계와 고통 대처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문명 유지의 필수 요소임을 드러냅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소마가 그 대리 만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마가 제공하는 행복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적이고 피상적인 쾌락에 불과합니다. 헉슬리는 소마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멍하고 공허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불행하지는 않지만 깊은 기쁨이나 의미 있는 경험 또한 알지 못합니다. 소마는 슬픔, 고통,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 열정, 연민과 같은 긍정적이면서도 강렬한 감정까지도 무디게 만듭니다. 결국 소마는 인간을 감정적으로 거세하여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마의 존재는 또한 세계 국가가 추구하는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시민들이 소마 없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시스템의 부조리함은 곧바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마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행복휴가, 소머 할리데이를 떠나 현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헉슬리가 현대사회의 소비주의 문화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에 대해 가졌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이나 의미 추구보다는 손쉬운 쾌락과 감각적인 자극에 탐닉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려는 경향을 우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마는 멋진 신세계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유전공학, 조건반사, 수면학습, 카스트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 통제된 시민들은 소마라는 내부적인 통제 장치를 통해 감정적인 동요나 불만마저 스스로 제거합니다. 이로써 세계 국가는 어떠한 균열이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하게 안정된 그러나 동시에 인간성이 질식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헉셀리는 소마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안락함과 편리함만을 쫓는 삶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2부 안정성의 재단에 받쳐진 것들 상실된 인간성의 풍경 역사와 예술의 추방 멋진 신세계의 세계 국가는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사와 수준 높은 예술입니다. 세계 국가의 통치자들은 과거의 기록과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비교의식,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통제합니다. 무스타파 몬드 총통은 역사를 쓰레기, 벙크라고 단언하며 과거를 아는 것이 현재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대부분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계 국가의 역사관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는 교훈을 얻거나 현재를 성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단지 혼란과 고통의 기록일 뿐이며 따라서 안정된 현재를 위해서는 잊혀야 할 대상입니다. 박물관은 폐쇄되고 역사적인 기념물들은 파괴되거나 의미가 왜곡됩니다. 시민들은 오직 현재의 안락함과 쾌락에만 집중하도록 길러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더 넓은 인간 경험의 맥락을 이해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의 부재는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극도로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왜 사회가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대안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력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시스템을 당연하고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개인과 같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와 유사합니다. 예술 역시 역사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세계 국가는 시민들에게 감각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촉감 영화, 필리즈, 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대중음악만을 제공합니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고전 문학이나 깊은 감정을 다루는 예술 작품들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몬드 총통은 셰익스피어를 아름답지만 금지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낡았습니다. 그는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셰익스피어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매력적이지만 불안정합니다. 안정성은 아름다움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몬드의 논리는 위대한 예술이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감정,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 사회적 모순에 대한 통찰 등이 현재의 안정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사랑의 고뇌, 질투, 분노, 슬픔, 영웅적인 투쟁 등 셰익스피어 작품에 넘쳐나는 인간적인 감정들은 소마와 조건반사 교육으로 평탄하게 관리되는 세계 국가 시민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술이 제공하는 카타르시스나 깊은 성찰의 경험은 피상적인 행복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역사와 예술의 추방은 결국 인간 정신의 깊이와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민들은 오직 현재의 감각적 만족에만 몰두하며 더 높은 차원의 지적, 정서적 경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편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공허함과 인간적인 깊이의 부재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헉셀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적 성장은 안락함 속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과거를 성찰하고 위대한 예술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역사와 예술이 없는 사회는 기업과 영혼을 상실한 사회이며 이는 곧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가족, 사랑, 종교의 해체. 세계 국가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맺은 방식과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제도들을 철저히 해체합니다. 바로 가족, 개인적인 사랑, 그리고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강렬한 감정적 유대, 배타적인 관계, 그리고 초월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가족 제도는 가장 먼저 해체의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단어는 거의 외설적인 욕설처럼 취급되며 자연적인 출산과 양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강렬하고 배타적인 애착 관계는 사회 전체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정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헉셀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에브리원 벌랑즈 투 에브리원 엘스 라는 힌노피디아 구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호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즉, 깊고 지속적인 개인적 유대보다는 얕고 일시적이며 비독점적인 관계가 장려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대신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집단적으로 길러지며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우지 못합니다. 이는 개인을 원자화시키고 오직 국가와 사회 전체에 대한 소속감만을 갖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개인적인 사랑, 특히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역시 가족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강렬한 감정적 몰입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질투나 실망과 같은 격렬한 감정을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국가에서는 성관계는 매우 자유롭고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이는 오직 생리적 욕구 해소와 일시적인 쾌락 추구를 위한 것일 뿐 어떠한 정서적 깊이나 헌신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레니나 크라운과 같은 인물은 여러 남성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상하고 부적절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성문화는 인간관계의 피상성을 심화시키고 진정한 친밀감과 정서적 교감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종교 또한 세계 국가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초월적인 가치 추구,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과학 기술과 소마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무스타파 몬드 총통은 신과 종교가 과거에 불안정하고 불행했던 시대의 산물이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야만인 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우리가 젊고 번영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은 상실, 무능력, 죽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젊고 번영합니다. 그들은 상실이나 무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몬드의 주장은 인간이 더 이상 고통이나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종교나 초월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많은 고통을 없애주고 과학기술은 노화와 질병을 정복했으며 사회 시스템은 안정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신이나 영적인 가치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헉셀리는 이러한 종교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 즉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피상적인 태도 등을 통해 세계 국가의 완벽함 이면에 숨겨진 깊은 영적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사랑, 종교의 해체는 세계 국가가 추구하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인간은 가장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들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피상적인 쾌락과 공허한 안정뿐입니다. 헉슬리는 이러한 제도들의 부재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얼마나 왜소하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스타파 몬드, 체제를 옹호하는 지식인, 행복과 진실의 갈등. 멋진 신세계의 복잡성과 깊이를 더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는 서유럽이 세계 총통 무스타파 몬드입니다. 그는 단순히 체제의 꼭두각시나 포괄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세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그 한계와 문제점까지 인식하면서도 안정성과 행복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유지하는 지식인 통치자입니다. 그의 존재는 소설 후반부 야만인 종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 국가의 철학적 기반과 그 이면에 숨겨진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몬드는 젊은 시절 물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연구가 기존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즉, 자유로운 과학 연구를 계속하여 섬으로 추방당하거나 연구를 포기하고 사회 통치 계급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몬드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세계 총통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과거는 몬드가 단순히 무지하거나 세뇌된 인물이 아니라 진실과 행복 혹은 안정성 사이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내린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종과의 대화에서 세계 국가가 왜 예술, 종교, 과학적 진리 탐구, 그리고 강렬한 인간적 감정들을 억압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몬드는 말합니다. 우리의 문명은 고귀함이나 영웅주의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정서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진실보다 우선합니다. 그는 인류가 과거에 자유, 진실, 아름다움 등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전쟁, 질병, 빈곤,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세계 국가는 이러한 숭고하지만 위험한 가치들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시민에게 안락하고 예측 가능한 행복을 보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몬드는 심지어 자신이 금지시킨 셰익스피어나 종교서적들을 비밀리에 읽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러한 가치들의 힘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치들을 대중에게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대중은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안락함, 그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불편함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몬드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나 심오한 진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차라리 안전하고 편안한 통제 속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몬드의 이러한 주장은 플라톤의 철인 정치 사상이나 전체주의적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소수의 현명한 통치자가 대중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통제하고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소마와 조건반사, 힙노피디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피상적인 만족감에 불과하며 진정한 인간적 성장과 의미 추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또한 그 행복을 위해 희생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의 가치를 간과합니다. 몬드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헉슬리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딜레마, 즉 안정적인 행복과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자유 사이의 갈등을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락한 예속 상태를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존재는 독자들에게 세계 국가의 시스템이 단지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갈망하는 가치, 안락함, 편안함, 고통 없음에 기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몬드는 멋진 신세계가 단순한 디스토피아 고발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3부, 균열과 저항. 버나드 마르크스, 체제 부적응자의 불안한 반항. 세계 국가의 완벽해 보이는 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불만을 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파 플러스 계급의 심리학자 버나드 마르크스입니다. 버나드는 다른 알파 계급에 비해 키가 작고 신체적으로 왜소하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종종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의 불만과 반항심은 이러한 개인적인 열등감과 사회적 불만 쪽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버나드는 세계 국가의 가치관, 예를 들어 무분별한 성관계나 소마복용, 피상적인 사교 활동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레니나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선 감정적인 교류나 진지한 대화를 원합니다. 그는 홀로 시간을 보내며 생각에 잠기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세계 국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나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싶다. 남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지만 버나드의 반항은 깊은 철학적 신념이나 용기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외감과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는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체제 내에서 인정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의 비판은 종종 자기 연민이나 타인에 대한 시기심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존을 데려온 후 버나드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어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게 되자 이전에 비판적인 태도를 잊고 명성을 즐기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존을 마치 구경거리처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합니다. 이러한 버나드의 모습은 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반드시 진정한 저항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반항은 피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상황이 유리해지자 쉽게 변질됩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나 대가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이 겪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합니다. 결국 버나드는 존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자 다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체제에 의해 쉽게 제압당하여 섬으로 추방당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헉슬리는 버나드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지식인의 위선이나 소외된 개인의 심리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버나드는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능력은 있지만 그것에 맞서 싸울 용기나 일관성은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는 완전한 수능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정한 혁명가도 아닌 어중간하고 불안정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세계 국가의 통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개인적인 불만과 일탈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평불만을 넘어서는 깊은 각성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버나드의 실패는 안락한 통제사회의 균열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이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넘어서야 함을 암시합니다. 헬르몰츠 왓슨, 예술적 갈망과 표현의 한계. 버나드 마르크스와 함께 세계 국가 체제의 불만을 느끼는 또 다른 주요 인물은 알파 플러스 계급의 감정공학 전문가이자 작가인 헬르몰츠 왓슨입니다. 헬르몰츠는 버나드와는 다른 종류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외모나 능력 면에서 완벽한 알파 남성이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는 일, 즉 수면 학습 구호나 촉감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것에 깊은 공허함과 불만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헬르몰츠는 버나드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버나드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사회적 야망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헬르몰츠의 고뇌는 훨씬 더 지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무언가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한 것을 쓰고 싶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모르겠다. 단어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의 말은 세계 국가의 피상적인 문화 속에서 진정한 예술적 영감이나 깊이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는 고통, 갈등, 열정, 비극과 같은 강렬한 인간 경험이 부재하며 이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합니다. 헬르몰츠는 야만인 존이 들려주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오셀로의 구절들을 듣고 깊은 감동과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언어가 가진 힘과 그 안에 담긴 격렬한 감정에 매료되지만 동시에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가족 간의 반목, 질투로 인한 살인, 비극적인 사랑과 같은 개념들은 그의 경험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갈망하던 무언가 더 강렬한 것을 담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헬레몰츠는 결국 자신이 느낀 바를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쓰지만 그 내용은 고독과 개인적인 성찰에 관한 것으로 세계 국가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강의 시간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그는 즉시 체제의 감시 대상이 되고 결국 버나드와 함께 섬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헬르몰츠는 버나드와 달리 추방을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섬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몬드 총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혹독한 기후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헬르몰츠 와스는 버나드보다 더 진지하고 일관성 있는 저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불만은 개인적인 열등감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예술적 표현 욕구라는 근본적인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세계 국가가 제공하는 안락함과 피상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은 의미와 진실을 추구합니다. 비록 그의 저항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헉셀리는 헬르몰츠를 통해 예술과 지성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통제 사회라 할지라도 창조적인 정신과 진리를 향한 갈망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헬르몰츠의 존재는 세계 국가의 안정성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일부를 억압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의 추방은 역설적으로 그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글쓰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체제 내의 균열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 정신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야만인 존, 문명과 야만의 경계, 비극적 저항. 멋진 신세계에서 세계 국가의 질서에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인물은 바로 야만인 존입니다. 그는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 린다는 원래 베타 계급의 문명인이었고 아버지는 바로 부하 및 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인 토마스입니다. 이러한 출생 배경 때문에 존은 야만인 사회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오게 되는 문명 세계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존은 보호구역에서 어머니로부터 문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발견한 낡은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으며 성장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그 안에 담긴 사랑, 증오, 질투, 용기, 비극 등 강렬한 인간 감정들은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통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 그리고 깊고 열정적인 사랑의 가치를 배웁니다. 버나드와 레니나가 보호구역을 방문했을 때 존은 그들을 따라 문명세계, 즉 멋진 신세계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상향에 대한 기대를 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피상적이고 공허하며 비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소마에 의존하여 모든 고통과 불쾌함을 회피하는 모습, 성관계가 아무런 감정 없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모습, 죽음조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깊은 충격과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나오는 미란다의 대사를 인용하며 오, 멋진 신세계여,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니 라고 외치지만 이는 곧 극심한 환멸과 아이러니로 바뀝니다. 존의 존재 자체가 세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입니다. 그는 보카노프스키 과정이나 조건반사 교육을 거치지 않았으며 힌노피디아의 세뇌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무엇보다 고통받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는 레니나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녀의 가벼운 접근 방식에 분노하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때로는 사랑에 따르는 시련과 고통을 갈망합니다. 그는 어머니 린다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인간적인 감정조차 허용되지 않는 운명세계의 비정함에 절망합니다.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존과 무스타파 몬드 총통의 철학적 대결입니다. 이 대화에서 존은 인간의 자유, 진리, 아름다움, 종교,
그리고 심지어 불행과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인간적인 삶의 모든 측면을 옹호합니다. 그는 몬드가 제시하는 안락하고 안정된 행복을 거부하며 외칩니다. 나는 불편함을 원합니다. 나는 신을 원합니다. 나는 시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위엄을 원합니다.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나는 선함을 원합니다. 나는 죄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합니다. 존의 이 외침은 멋진 신세계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겪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깊은 감정을 느끼고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세계 국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몬드는 존에게 문명 세계에 남거나 버나드와 헬르몰츠처럼 섬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제안합니다. 존은 결국 문명 세계로부터 도피하여 외딴 등대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채찍질과 같은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문명 세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고 잃어버린 순수성과 인간성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의 기이한 행동은 호기심 많은 문명인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촉감 영화의 소재로까지 이용됩니다. 군중들의 광기와 집요한 관심 속에서 존은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광란의 집단 남교에 휩쓸리게 되고 다음 날 아침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존의 비극적인 최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세계 국가가 개인의 내면까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여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멋진 신세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지만 결국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저항과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세계 국가의 완벽함 속에 감춰진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독자들에게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존은 실패한 영웅일지 모르지만 그의 외침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헉슬리의 간절한 경고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4부 헉슬리의 경고와 현대적 의미. 과학 기술의 양면성, 유토피아의 꿈과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 과학 기술이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과학 기술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효율성, 통제, 그리고 피상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데 사용될 때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소설 속 세계 국가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전공학, 보카노프스키 과정, 심리학, 조건반사 교육, 힌노피디아, 양리학, 소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술, 촉감 영화 등 모든 분야의 과학 기술이 총동원되어 질병, 노화, 빈곤, 사회 불안과 같은 인류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통은 최소화되고 쾌락은 극대화되며 사회는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헉슬리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성공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효율적인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유전공학은 인간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거세하고 규격화된 존재를 대량 생산합니다. 심리학 기술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세뇌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양리학은 진정한 행복과 성찰의 기회를 빼앗고 현실 도피적인 쾌락만을 제공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술은 깊이 있는 예술과 사유를 대체하고 피상적인 감각 자극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즉, 과학기술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계 국가의 통치자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본성 자체를 개조하고 사회 시스템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 즉 자유, 사랑, 진리 추구, 예술적 창조, 고통을 통한 성장 등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폐기됩니다.
헉슬리가 이 소설을 집필했던 1930년대는 과학기술, 특히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산업생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 시스템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 지상주의를 확산시켰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우생학은 인종개량이라는 위험한 아이디어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헉슬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잠입된 미래에 대한 낙관론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이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적 성찰에 의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인공지능, 유전 편집 기술,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등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헉슬리가 우려했던 통제, 감시, 인간 소외의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과학기술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멋진 신세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헉슬리의 질문은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는 과학기술의 진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지혜와 윤리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Y 비교, 통제의 방식, 고통 혹은 쾌락.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종종 조지 오웰리와 함께 20세기 디스토피아 문학이 양대 산맥으로 꼽힙니다. 두 소설 모두 미래의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며 인간의 자유가 억압받는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통제의 방식과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각 소설이 던지는 경고의 성격과 현대 사회와의 관련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지 오웰의 에 그려진 오세아니아, 사회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를 통해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빅 브라더로 상징되는 당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상경찰은 체제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처벌합니다. 고문과 생회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며 언어, 신어는 사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궁핍하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즉, 이 통제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명백한 폭력과 억압에 기반합니다. 반면 멋진 신세계의 세계 국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이곳에서는 고통이나 공포가 아니라 쾌락과 안락함을 통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부족함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며 소마라는 약물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자유는 넘쳐나고 오락거리는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감시나 처벌보다는 유전공학, 조건반사 교육, 수면 학습과 같은 정교한 사회공학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즉, 멋진 신세계의 통제는 내부로부터 작동하는 부드럽고 교묘한 유혹과 조작에 기반합니다. 문화 비평가 닐 포스트먼은 그의 저서 죽도록 즐기기에서 이 두 디스토피아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웰이 책을 금지하는 세력을 두려워했다면 헉슬리는 책을 읽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오웰이 정보를 차단당하는 것을 걱정했다면 헉슬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수동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존재가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오웰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헉슬리는 진실이 하찮은 것들의 바다에 잠겨버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웰이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에 의해 파멸될 것을 두려워했다면 헉슬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의해 파멸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오늘날 어떤 디스토피아적 경고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이 감시와 억압 모델이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본주의 사회,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가 발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멋진 신세계의 쾌락을 통한 통제 모델이 더 교묘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잃고 중요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지며 결국 자유를 서서히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소설이 그리는 미래상이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감시 기술의 발달, 1984정 요소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와 소비문화의 팽창 멋진 신세계 정 요소,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헉슬리와 오웰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고했던 전체주의적 통제의 위험성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특히 안락함과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통제의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오늘날 더욱 깊은 울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던지는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발표한 지 90년이 넘었지만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 사회의 모습과 맞닿아 있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헉슬리가 예견했던 디스토피아적 요소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경고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성찰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주의 문화와 즉각적인 만족 추구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시민들은 낡은 것은 버려라는 힘노피디아 구호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길러집니다. 이는 오늘날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부추겨지는 소비 지상주의 문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에 몰두하거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같은 즉각적인 인정 욕구에 매달리곤 합니다. 헉슬리는 이러한 피상적인 만족 추구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성찰과 의미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정신건강과 약물 의존성 문제입니다. 세계 국가의 수많은 시민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와 함께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물들이 필요한 치료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헉슬리는 고통이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조건 회피하고 제거하려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적인 성숙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모든 불편함을 약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과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보카노프스키 과정이나 대화 단계에서의 조건 설정은 당시로서는 공상과학에 가까웠지만 오늘날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등 이 발달은 인간이 유전적 특성을 설계하고 개량하는 것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넘어 지능이나 외모와 같은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맞춤 아기에 대한 논의는 헉슬리가 경고했던 우생학적 위험성과 인간의 도구화 가능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사회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미디어와 정보 과잉 시대의 비판적 사고 능력 저하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시민들은 촉감 영화나 피상적인 오락에 몰두하며 깊이 있는 정보나 예술로부터 차단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쉽게 휘둘리거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편향된 정보에 갇히기 쉽습니다. 닐 포스트먼이 지적했듯이 진실이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하찮은 정보 속에서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멋진 신세계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과 안전의 명분으로 한 자유의 축소 가능성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세계 국가는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테러 위협, 팬데믹, 사회 불안 등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나 공중 보건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장기화되어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헉슬리는 안락함과 안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단순히 과거의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예리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헉슬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편리함과 안락함이 인간의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는가? 기술의 발전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멋진 신세계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인간성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유엘, 서재,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해설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